내가 조금 더 멀리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아이작 뉴턴을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지혜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업적을 토대로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부모와 선배에게 배우는 인생의 지혜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시죠? 예, 브리타니카에서 출판한 근대의 탄생이란 책입니다. 아, 백과사전 만드는 회사에서 예. 만든 근대사. 예, 그쪽 편집팀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단 자료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정확하다 그럴까요? 정확하고 방대하다 그럴까요? 예. 근데 이제 요 책을 추천한 이유가 사실 책 자체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대 사상이 이런 예. 게 있었고 산업화가 어떻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면 그야말로 백과사전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느낄 수 예. 있는데 사실 요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가지고 근대라는 시대의 의미가 뭘까? 요거를 의식해서 읽으면은 의외로 좀 재미있는 측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시점으로부터 현실까지 영향을 준 것들, 사람들. 예, 그것보다는 예. 근대라는 시대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예, 예. 오히려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잊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은 예. 사실 역사를 얘기할 때 예. 제일 무식하게 두구동강을 내는 게 근대와 전근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보면은 역사하고 근현대사가 따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분리돼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분리돼 있으니까 가까운 시대는 근현대사로 배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의외로 그냥 근현대사 교과서라고 그러면 이제 시비가 많이 걸리는 분야. 예, 예. 이런 정도의 인상밖에 없으니까 근대라는 시대의 의미는 오히려 진짜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을 네.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조각을 낸다 그러는데 네. 공평하게 두 조각을 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한국사에서는 이거 불균형도 이런 불균형이 없어요. 한국사는 특히나 그렇죠. 예. 이제 반만년 역사 중에서 100년 정도는 근대사고 예. 그렇죠. 나머지 역사는 전근대사. 예.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고 서양사가 그나마 좀 낫다는 게 한 200~300년 정도가 근대고 나머지는 전근대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은 왜 이렇게 균형이 안 맞게 분리를 해놨느냐. 예. 이런 것부터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리해놓은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나름대로 그 시대적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사도 나름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사냐 중국사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이 근대라는 시기를 그렇게 두 쪽을 내는데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내는 거는 시대 자체가 그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대를 보는 세계관, 그 시야 이런 게 모든 게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걸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생각을 하고 하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근대의 산물인데 그렇죠. 그걸 의식을 안 하고 역사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네. 그 시대에는 전근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이나 가치관하고 완전히 틀렸는데 그걸 오늘날의 가치관을 윤색을 해서 보는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심한 경우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좀 섬뜩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각의 편견을 악용을 하면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필요한 것을 발췌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윤색, 각색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경우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 물으면은 고구려사, 발해사, 뭐 고조선사 같은 우리의 역사를 뺏어가니까 문제라고 그럽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뭐 기사도 그렇게 뜨고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네 거에 편입시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역할을 못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가 문제가 되는 거는 딱 빼놓고 네.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간 거 몇 마디만 얘기를 해주면은 근데 뭐 역사를 뺏어간다고 그러는데 편입시킨다고 하면 지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믿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왜 이렇게 흥분해야 되느냐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정작 그 문제는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근대 시대를 모르는, 전근대의 세계관을 모르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시대 세계관의 차이를 현실 정치에 이용하기 좋게 편집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그런 괴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일 그럼 문제거든요. 중국에서도 동북공정을 통해서 자기네 현실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동북공정만 문제가 아니라 네. 중국의 역사관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 선안공정도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논리가 그때 그런 거 아닙니까? 조공책봉이라는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발로 와가지고 신하라고 그러고 벼슬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화죠. 군신관계고 그 지붕조건 속공 맞는데 네. 왜 아니라 그러느냐.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 티벳 같은 데는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서 주변 국가에서 왜 남의 나라 침략하는 그러면 내정 간섭한다고 자기들이 오히려 펄펄 뛰고. 원래 우리 거였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시아에서는 중국 아닌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네요. 다 조공을 갔으니까 일본조차도 덜 갔다는 거지 안 간 거는 아니거든요. 멀어서들 갔겠죠 뭐. 아니 뭐 지정학적인 문제 이 바다라는 게 보통 장애물이 네. 아니라는 거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네. 요즘 바다를 마음대로 가는 거는 첨단 항법 장치가 개발된 덕분에 가는 거지 옛날에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일본이 뭐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천자를 칭했다. 그걸 가지고 요즘 시각하고 딱 그 매치를 시켜버리면 옛날부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중국에 굽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조공도 안 가고 중국 천자하고 똑같은 천황이라고 그러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논리로는 뭐 자기네들끼리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역사 조작이고 전근대적인 중화 사상을 일본식으로 주어하고 목적어만 싹 바꿔가지고 조작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황제라 그랬다고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 맨날 황제 타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근대의 상황을 모르니까 또 근대하고 뭐가 상대가 되는지도 모르니까 황제라고 안 그러면 속국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한 드라마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공을 가지 않겠다. 그 당시 고려왕이 막 그렇게 선언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독립선언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당시에 또 그런 기류들도 아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전번에도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조공책봉 관계는 동아시아 전근대에서만 났던 특이한 형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더 알아둬야 될 거는 근대도 그렇지만 전근대도 그러는 게 그 이데올로기에서 설정을 하는 거하고 그 당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전근대를 모르면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설정된 걸 고지고대로 또 근대적인 시각으로 봐버리면은 뭐 한국 역사 같은 경우엔 마치 식민지의 역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근대 탄생 이 책에서 주장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밝힌다고 할까요? 그런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대라는 의미를 근대에서 그 부각된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상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근대에서 이 전환기에는 근대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그 전환기에는 획기적인 변화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평등이라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서로 간에 평등하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오히려 아니라 그러면 쳐다보지 않습니까?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냐라는 건데 바로 근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전근대는 신분의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평등하지 않아요. 당연히 계급이 있고. 그렇죠. 국가에는 그게 평등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계급들. 그렇죠. 평균과 그러니까 귀족과. 그걸 평등하다고 외치는 순간부터 그놈은 반역자예요. 역적이죠. 죽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환하는데 짧은 시기 동안에 전환해서 보편화되기까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시대가 됐을 때 뒤집어 말하면은 그러면 이전에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또 왜 그새 사람들은 그런 걸 선택하고 살았는지 이런 걸 반추해 볼 기회가 없죠. 불평등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인정하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 노름에 그냥 생활을 당한 거거든요. 그 당시의 이념들 같은 경우에 종교나 사상 같은 경우에 분수를 알아라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특히나 이렇게 지배 논리로도 많이 이용이 됐을 것 같아요. 왕정하고도 결합이 돼 있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혼선을 가지는 게 지금 종교들은 굉장히 평등을 외치지 않습니까? 사상적으로는 뭐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데 평등을 외쳐요. 근데 그게 통치 이데올로기가 됐을 때는 교리에서 가르치는 평등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다른 이유로 써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도 다 같은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도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뭐 성리학 뭐 이슬람교 다 마찬가지겠죠. 캄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면 캄캄하고 상대는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에서 들리는 목소리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계몽주의란 불이 켜지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바닥에 있더라.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 위에서 짓눌렀구나 이렇게 누르고 뭐하고 뭐 어마어마한 목소리였는데 불이 켜지고 보니 암흑이 거치고 보니 너나 나나 차이가 그렇죠. 별로 없더라. 그래서 근대 그 계몽주의를 강조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계몽주의 여러 논리는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그런 복잡한 논리를 지루하게 인식을 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불평등한 거를 타파하기 위한 논리들이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발이 됐다고는 할까요? 사람이 이제 인간의 본성일 수 있지 않습니까? 평등, 자유. 예. 굉장히 오랜 세월, 인류의 역사를 봐도 오랜 세월 짓눌려 왔다가 선생님 말씀대로 불과 서구 유럽에서 200~300년 전에 비로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자각도 하고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랬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 이식된 거는 불과 100년? 100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근대화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 역사의 비극은 근대화와 동시에 식민지가 진행이 돼가지고 같이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초기에 근대화는 근대화 같지도 않은 근대화고 또 일본의 근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희한한 형태인 게 군국주의로 또 근대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근대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들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게 이 소위 아노미 현상이라고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서 혼선을 일으키는 게 의외로 많거든요. 재미있는 사례 하나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비가 걸릴 때 시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증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금 보자 이거죠. 보편 기준 나이. 그렇죠. 그걸 보편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근대적인 사고 방식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잘나서 나이를 더 먹은 게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시비를 가리려면 우리 사회에 통념이 되는 규범에 누가 맞게 행동을 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럼요. 뭐 이 법이나 도덕 같은 규정을 안 지켰는데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이 참아라. 이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안 사회는 통하죠. 그렇게 되죠. 예. 그동안은 많이 그게 통했고 어른 말씀이라는 얘기가 통했고 뭐 그렇죠. 예. 지금도 뭐. 괜히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자기 눈에 보기 싫다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애정 표현하는데 장소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지팡이를 들고 막 두들겨 패도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는데라고 참고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의외로 보면 전근대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관념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남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전근대하고 근대의 차이라는 거는 그 위계 질서가 다른 관념보다 좀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 이거 그 유교 유학 좋아하는 분들이 들으면은 좀 싫어하겠지만 유학 쪽에서는 유교의 현대화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유교가 현대화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따뜻한 얼음이라는 말처럼 형용 모순일 수도 있고요. 어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예. 아예 성립하지 않은 논리라는 게 그 유학의 체계, 그 유교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전근대 체제의 가치관을 선택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봉건 체제에 어울릴 만한 그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대적인 체제에 맞지 않는 게 유교는 평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 군자와 소인을 괜히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들고 일어나지 말란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춘추전국 시대의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경험을 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성현이라는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도 민주주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인 정치라 그러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 그냥 철학자가 뭐 그 철로 만든 사람이 정치한다고 이제 무식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마징가 제트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고 예. 원래 얘기는 철학자.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식인들. 지식인 정치라고 예, 말하죠. 내용을 아는 예,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 시대 그 사람들은 부작용을 더 많이 봤거든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동가한테 말려 들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서 지금 SNS에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말짱한 사람 바보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듯이 그리스 시대도 그 유행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든가 뭐 코앞의 이익을 위해서 민중을 선동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든가. 그 동양사나 서양사회는 그런 걸 맞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근대는 그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양반도 정치를 시켜보고 귀족도 시켜보고 국왕의 독재체제도 해봤는데 그랬더니 결국 그렇게 실권을 준 사람들이 누구 위해서 정치하드나. 뭐 민주주의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명언은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체제가 아직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은 거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의 발상은 그렇거든요. 현대 민주주의는 다 같이 못나서 망하면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몇몇 사람들 사리사욕 채우자고 조직 망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형적인 데모크라시, 대중들에게 권력이 가는 거를 택하는 거고 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평등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평등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뽑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게 양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지금 목차를 보면 이제 계몽주의의 역사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과학혁명, 인간과 진화, 문화와 교육, 경제와 산업혁명, 혁명의 시대, 철학, 윤리학, 종교 그리고 이제 주요 인물들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계몽주의의 역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 책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게 뭐 어떻게 발생을 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뭐 변해왔다 이런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피상적으로만 읽으면은 좀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뒤집자는 얘기였다 하는 걸 의식하고 읽으면은 조금 좀 다른 측면이 그 당시에는 계몽주의라고 하면 거의 목을 내놓고 역적질이죠. 예, 단두대에 올라갈 각오를 하고 해야 될 말이었겠죠. 그렇죠. 영주님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영주님뿐만 아니라 그 정상에 있는 왕께서 보실 때도 왕이나 교회에서 볼 때도 정말 이건 그렇죠.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물론 200~300년의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그 어찌 보면 피로써 이뤄낸 것들인데 이론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한데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어려웠던 점, 또 그만한 희생, 투쟁 의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실
지금 처한 어려움을 깨치고 나가는 힘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또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만약에 지금도 불평등이란 게 허용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시대처럼 살아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없이 살기 뭐 그런 거 아니 그거 있나요? 말고 이제 레츠고라고 해가지고 네. 조선 시대 노비와 양반, 귀양살이 이런 거. 예. 그런데 그 옆에서 구경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시청자들은 원했는데 예. 지금 한 3회 나오다가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예. 출연자들이 못 견뎌가지고. 아니 얼마나 괴롭혔길래?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거부터 하더라고요. 거기 출연하는 개그맨이 열심히 빌드래요. 그래서 뭐 비셨어요 했더니 퉁명스럽게 하는 얘기가 이 프로그램 없어지라고. 출연자가 프로그램 없어지라고 비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각본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러니 실제 그 당시에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뭐 말도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격투기 선수를 출연을 시켰는데 그 격투기 선수가 한 번 촬영을 해보더니 원래 게임이 없는 그 경기가 없는데 네. 급하게 서둘러서 잡아서 출연해서 빠져나갔다고 자기들끼리 그럽디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과거 그 전근대사였던 삶을 많이 잊어먹고 있는데 사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 시대 사람들 노비 보고 시냇물 가가지고 물동이고 물을 퍼보라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은 웃긴데 하는 사람은 죽을라 그러죠. 참, 그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00~300년이 물론 어마어마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 계몽주의 이전, 계몽시대 이전과 지금하고의 차이는 상상이 안 될 정도라고 할까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재밌게 그런 거 떠올려 보면 그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떠올려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참 저렇게 죽을 상을 짓고 살았겠구나. 그럼요. 어여쁜 내 애인을 영주님이 뺏어갔다? 아 이거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뭐 뺏어갈 수 있는 네. 사회. 그리고 마음대로 뭐 어디 이사도 못 가고. 내 부모를 때리고 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회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너무 부담스럽게 나갔지만 어쨌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대라는 거죠. 참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재미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무심한 표현일 것 같고요. 재미라는 말로 하면은 그렇죠. 이런 사실 재밌는 시대라고 하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하도 부담스러운 주제만 고른다고 옆에서. 근데 이건 뭐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게 단순히 계몽에서도 과학만 만약에 떼어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중세에 발달한 과학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많은 과학자들의 시행착오와 번민과 이런 것들을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인데. 그렇죠. 예. 하다못해 이런 필기구 하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과학의 산물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뭐 이 과학자들도 나오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인 아담 스미스도 있고 또 보니까 로베스피에르까지 나오네요. 네, 로베스피에르도 예. 프랑스 혁명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또 이 브리테니커라는 자체가 최근에 뭐 칼세이건이나 또 그 조금 전으로 가면 아인슈타인도 있고 프로이드도 있고 이런 우리가 흔히 위인전에서 보는 인물들이 기고를 해서 글이 실리고 하는 그런 책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의식하고 보면은 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시대 상황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지루한 얘기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저도 이걸 뭐 다 이렇게 보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 출판사들이 이렇게 그 계몽주의 요 시대에 거의 불과 200~300년 동안의 것들을 인물별로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위인전으로 낸 것도 있고 사상별로 묶어낸 것들도 이렇게 얇게 좀 쉽게 볼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보다 이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의 탄생. 예, 그러니까
위인전식으로 해서 인물을 소개하는 것도 좋고 사상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토막토막 끊어내면 네, 그건 다 토막들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역사는 전체 그림 속에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를 봐야 좀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걸 뜯어내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고고학에서 유물 중요하다고 인디아나 존스처럼 유물 들고 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고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고학자가 인디아나 존스처럼 유물 들고 뛰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들고 뛰다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를 옮겨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죄 짓는 건데. 그거 다 두고서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서 나왔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상에 대한 해석이 틀려지는데 그걸 고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물들이나 그 사람들의 사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 속의 어떤 흐름 속에서 봐야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사실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는 게 사실 이 근대의 진짜 재미를 보는 건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추천해 보면은 그리고 요런 좀 보완을 이해하고 보면은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겠나요? 위인전이나 이런 걸 안 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조금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위인전을 안 본 사람이건 아니면 성인이 돼서도 그런 사상 전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 본 사람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본 사람들도 또 재밌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면 이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고 보면은 좀 더 역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책이긴 하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내용도 만만치 않고. 바로 이게 그 부담을 의식을 하면은 떨쳐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방송에서 보완한다고 그럴까요? 네, 저도 그러면은 한번 시간을 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1시간에 도저히 못 끝날 얘기니까 내일 또 한번 나오셔서 나머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 깊게 한번 잠수정을 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대의 탄생, 브리테니커 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다양한 사상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250년 동안 축적된 그런 인류 보고서 내 이 짧은 시간에 저에게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요. 어쩌면 소개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근대의 탄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